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그 FI 시험 모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아마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좀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CM 모듈하고 좀 다르게 FCM 모듈이 좀 기본적인 이제 회계 지식을 좀 필요로 하죠. 또 이제 회계 계정이 뭐고, 차대변이 뭘 의미하고 이제 회계 문서를 보고 이걸 좀 이해하고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한 거랑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SEP 지식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 설명을 되도록이면 좀 실무와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오버뷰 1차 세션이고요. 뒤쪽에 다음 세션은 2차 오버뷰를 좀 만들고 이후에 이제 심화 과정도 필요하면 좀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실제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 같은 것들도 좀 같이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 SAP FI 모듈의 그 마스터 데이터, 그 다음에 회계 문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FICO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리포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 얘기를 좀 가기 전에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용어라든지 회계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업에서 그 회계적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재무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회계 계정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계정 코드를 쭉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차롭 어카운트 계정 코드 집이라고 하고요. 회계 계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차 대조표 계정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보고하는 재무상태표고요.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발생한 매출이라든지 원가, 비용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회사의 손익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회사가 최초 만들어져서 설립해서 물건을 만들고 매출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초 이제 기업을 설립한다면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이제 자본금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회계 처리가 이때 발생이 되고요. 회사 설립하고 나서 저희도 이제 임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죠.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급여라는 이런 비용 회계 처리가 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계 설비,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계 설비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인보이스를 돈을 바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돈을 주겠다 하면 이거는 이제 매입 채무로 이렇게 기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또 구매팀이 사서 이제 생산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재고가 발생이 되고요. 원재료. 그다음에 그런 이제 재료와 원재료와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생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가 쭉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제품이 생산이 완료돼 가지고 우리 이제 창고에 입고가 되면
그때 이제 제품 있고라는 회계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업 사원이 물건을 들고 나가서 이제 팔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회계 처리를 매출로 처리를 하고, 고객이 뭐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돈을 줄게 이러면 그건 이제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회계적 이벤트를 쭉 기장을 하고, 이런 각각의 하나씩 그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거 있지, 전표를 통해 가지고 포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계정들의 이 밸런스들은 회계 원장이라는 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월말 또는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이 계정별 밸런스를 가지고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의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가 F5 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셉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계정 코드가 필요하죠. 그 차대변에 분기했던 각각의 트랜잭션을 기표하기 위해서는 회계 계정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고유한 계정 코드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신 화면이 SAP에 이제 계정 코드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등록하고 계정을 만들고 나서는 그 회계 처리 회계 문서에다가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회계 문서가 만들어진 그 결과 회계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AP 회계 문서는 전표 헤더 부분과 그다음에 라인 아이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은 전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일단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게 정기일자, 그다음에 뭐 커런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라인 아이템은 거래 내역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차대변에 기본적으로 계정을 통해 가지고 금액이 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차대 밸런스가 딱 맞아야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회계 문서에 이제 생성됐을 때 이런 형태의 회계 문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적 그 거래가 발생이 될 때마다 재무팀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정보들이 쌓이면 계정별로 이렇게 시스템은 저널레저 회계 원장에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계 원장 이제 기간별로 차대변 발생 금액, 그다음에 밸런스, 그다음에 BS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 2월도에서 넘어온 밸런스에다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밸런스를 합산해서 누적 밸런스를 관리하고요. 이런 누적 밸런스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이런 원장을 통해 가지고 집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월말 결산을 하고 결산 이후에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계정별 금액을 확정을 하고 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들어가서 조직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SAP의 이제 F1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직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 회사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 코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법적 조직이 되는 겁니다. 사업 영역은 이제 좀 옵셔널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제 기업이 제조업도 하고 유통업도 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조와 유통을 만약에 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컴퍼니 코드로 구분하시는 거고, 한 회사 내에 뭐 제조와 유통을 같이 이제 사업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면 그거는 제조와 유통을 하나의 비즈니스 에리어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에어리별로 재무제표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퍼니 코드는 이제 컴퍼니 회사랑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그 연결회계 목적으로 관리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가서 보시면 이쪽 컨피규레이션에 기업의 구조에 가시면 이제 파이낸스 쪽에는 기본적으로 컴퍼니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리아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고 상호 관계되는 것들은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컴퍼니 코드와 컴퍼니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계정 과목표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 과목표는 계정의 코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최초에 회계 그 컴퍼니 코드 등록하고 동시에 이제 계정 과목표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어떤 계정 과목표 이름을 가진 그 차르브 카운트를 쓰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상 뭐 랭귀지라든지 계정의 자릿수, 그다음에 연결회계를 쓰는 경우에는 그룹 차르브 카운트를 어떤 걸 쓰겠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 코드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1대1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차르브 카운트를 여러 법인이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제조회사와 유통회사가 각각 별개라면 그룹 밑에 하나의 그룹 밑에 이거는 이제 제조회사, 이건 유통회사인데 하나의 차르브 카운트를 같이 쓸 수 있겠죠. 계정 과목표는 그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져가는데 그 업종에도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금융회계 준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업 회계 준칙이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 인식하는 기준이라든지 회계 처리하는 기준이 그 업종에 따라 좀 상이한 경우, 특화된 경우에는 그 특화된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계정 코드가 있고 그거에 리스트인 차르브 카운트는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어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쓰는 차르브 카운트는 SAP에서는 오퍼레이팅 차르브 카운트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실제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차르브 카운트고요. 그룹 차르브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회계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차르브 카운트 샘플로 보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 차르브 카운트로 관리하는 거. 이거는 뭐 내부 관리 목적으로. 그다음에 각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르브 카운트, 개별 오퍼레이팅 차르브 카운트는 외부 공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컨트리 차르브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본사가 한국에 있고요. 해외 프랑스 법인에 법인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법인은 차르브 카운트를 만들어서 본사가 이제 그 차르브 카운트를 배부를 하고 그걸 회사에 어사인 시키고 쓰는데 그 프랑스 정부에다가 리포팅하는 고유한 회계 코드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6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는 내부적으로 8자리 내부 계정 코드를 쓴다. 그러면 그 코드에다가 국가 고유 회계 코드인 컨트리 차르브 카운트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거랑 연결을 서로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레이팅 차르브 카운트를 가지고 공시형 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룹 차르브 카운트 있으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컨트리 차르브 카운트도
정부 보고용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차트 어카운트 유형은 세 가지, 오퍼레이팅 차트 어카운트, 컨트롤 차트 어카운트, 그룹 차트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계정 코드 마스터는 SAP는 이제 두 개의 세그먼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계정 코드 체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어카운트 레벨의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의 세그먼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계정 코드 마스터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기업을 사례로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 본사가 한국에 있고요.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본사의 차트 어카운트는 하나를 가져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룹 차트 어카운트 컨셉하고 좀 비슷한데 그 오퍼레이팅 차트 어카운트를 미국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코드 체계나 번호는 이제 동일하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별로 소재되어 있는 법인은 그 국가 고유의 어떤 리퀘어먼트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통화도 다를 거고 그러면 그런 서로 차이점, 특이성, 그런 속성들은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 코드 자체는 차트 어카운트와 컴퍼니 코드 레벨에 구분돼서 그걸 합쳐서 하나의 마스터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 그 사례로 말씀드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고 미국 법인이 있는 경우는 코드는 동일하게 써요. 이게 이제 차트 어카운트 레벨에서 코드는 이름도 똑같이 쓰고 속성도 똑같아요. BS 계정으로 이걸 써요. 그런데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는 미국은 당연히 US 달러로 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R인데 우리는 커스터머의 레콘 계정으로 쓰겠어라고 이제 미국 법인 설정할 수가 있고 한국 법인은 당연히 이제 기본 통화가 다르겠죠. 다르고 뭐 이런 속성들도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미국 법인은 계정 마스터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묶어보면 미국 법인의 GL 어카운트 마스터는 여기 이제 차트 어카운트 세그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나 속성은 다 동일하고요. 컴퍼니 코드 세그먼트 이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이 사용하는 계정 코드 마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한국 법인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계정 코드 마스터가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사적으로 코드 체계는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속성은 다르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컨셉입니다. 시스템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어카운트 레벨에서 계정 코드를 먼저 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키가 되는 게 차트 어카운트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따면 이거는 계정이 뭐 BS냐 PL이냐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그룹 차트 어카운트의 계정은 뭐냐 이런 정도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사에서는 이 체계를 쭉 관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컴퍼니 레벨에서 서로 이제 다르게 본사는 뭐 미국은 달러로 관리를 하고 본사는 한국 본사는 통화를 KRW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하나의 계정 코드 마스터가 되고요. 각 법인별로 이 부분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법인별로 자기의 고유한 속성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GL 계정의 SAP의 계정, GL 계정 마스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코드 마스터는 속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 속성들 하나는 이제 설명드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정보만 먼저 좀 전달해 드릴게요. 마스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 계정의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피 입력할 때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정 마스터를 생성하고 하는 거는 권한을 되게 통제해서 본사에 주 담당자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BS 계정하고 PNL 계정이 있는데 BS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계 밸런스를 관리를 하고요. PNL은 이제 당해 연도만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BS는 캐리 포워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장사가 끝났어요. 그럼 내년도에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해 거의 밸런스를 넘겨줍니다. 다음 연도에.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게 기초 데이터가 돼서 계속 누적 밸런스를 관리하고요. P&L 계정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진 않아요. 매 회계연도 하면은 끝납니다. 종료. 그래서 P&L은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이제 데이터가 쭉 발생이 되면 그거를 BS로 이렇게 넘겨줘요. BS. 원래 손익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스템은 단기순 손익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리포워드를 하고요. 얘도 캐리포워드는 하지만 다음 연도가 아니라 우리가 리테인드 어닝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 2월 이익 영역금 계정으로 밸런스를 넘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어카운트 타입인데 우리가 이제 계정 차랍 어카운트 계정 코드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계정들을 어떤 카테고리도 없이 그렇게 관리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세비에서는 그 카테고리를 어카운트 타입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의 캐비넷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의 그룹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계정 코드의 넘버 레인지 여기 보시면 캐시 계정은 0부터 9999 또는 뭐 은행 계정은 1부터 19999 그 다음에 어셋은 2번대 머티리얼은 3번대 P&L은 4번대 이런 식으로 계정 코드 체계의 넘버 레인지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각 계정의 그룹별로 보시면 관리해야 될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속성들을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필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계정마다 서로 관리할 정보가 다르면 그 필드 스테이터스를 마스터 레이아웃을 서로 다르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그룹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사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피그레이션 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레콘 어카운트 컨셉이 나오는데요. SAP 특징 중에 하나가 회계 계정으로만 포스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레콘 계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조부를 동시에 회계 계정하고 보조부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채권은 회계 계정인 측면에서는 뭐 코드로 회계 계정 코드로 포스팅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전표 포스팅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고객으로부터의 거래다라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사례를 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카운트 페이어블 또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여기 보시면 레컨 타입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GL 계정은 반드시 벤더 마스터를 통해서 포스팅이 되어야 돼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벤더 마스터의 집도 가보면 벤더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표 실제 입력할 때는 이 계정을 직접 입력을 못해요.
반드시 요 벤더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SAP 전표상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어카운트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용어가 있고 GL 어카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GL 어카운트는 어카운트가 동일한데 이런 그 AP 계정, AR 계정 이런 것들은 어카운트는 커스터머 또는 벤더 마스터를 의미해요. 벤더 어카운트. 그러면서 GL 어카운트는 따로 또 이렇게.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는 마스터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카운트인데 벤더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 벤더 어카운트에 연결되어 있는 GL 계정.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계정들이 어떤 게 있냐 보시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고정자산, 그다음에 자산 충당금, 재고 자산, 받을금, 지급금 뭐 이렇게 쭉 선수선급금 이렇게 있는데 이 계정들의 공통점을 딱 보시면 뭔가 거래처와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어음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누구가 거래처가 되겠죠. 어음을 줬어요. 누구한테 줬는지 선수금도 선급금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되고요. 고정자산도 동일합니다. 고정자산 마스터를 만들어야만 처리돼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유저들이 모르고 이 계정을 직접 이제 포스팅하려고 하면 에러를 만납니다. 이 계정은 직접 포스팅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와서 회계전표 딱 포스팅하다가 가장 많이 자주 만나는 에러가 이 레콘 계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계정으로 직접 포스팅할 때 만나는 에러들이 좀 많습니다. 자, 미결 항목은 뭐냐면 레컨 어카운트나 이제 미결 항목 같은 컨셉인데요. 뭐냐면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차대변 막기표를 할 수 있어요.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차변의 발생, 대변의 발생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오픈 아이템 미결이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반드시 어떤 건을 링크 시켜서 어떤 건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이야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걸 저희도 이제 반제 또는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매입 채무가 쭉 어떤 홍길동이 거래처에 매입 채무가 10건이 쭉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돈 들어왔다 하고 매입 채무를 그냥 반대 기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에 돈이 들어온 거야, 돈을 준 거야 라고 이렇게 클리어링을 건별로 한다는 거죠. 그런 컨셉이 오픈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L 계정 마스터를 가보시면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레컨 계정에 대한 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아이템, 오픈 아이템이냐 아니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동시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레컨 자체라는 컨셉이 이미 오픈 아이템을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블랭크이고 일반 GL일 때 얘를 오픈이냐 아니냐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스터에 보시면 뭐 다른 필드들이 되게 많아요. 또 여기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따로 세션을 통해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심화적인 세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S4 하나에서는 계정 마스터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FI 모듈의 이제 P&L 계정 같은 경우는 GL 계정이 만들어지면 프라이머리 코스트 엘리먼트로 또 반드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P&L 계정이 만약에 이렇게 expense 계정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코스트 엘리먼트로 또 당연히 이제 반드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링 모듈에서 관리회계 모듈에서는 GL 계정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코스트 엘리먼트 원가 요소로 데이터가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가 서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 마스터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1차 원가 요소도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로 계정과 코스트 엘리먼트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많은 회사들이 별개로 이제 만드시는데 이런 이원화된 업무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S4HANA에서는 P&L 계정에 해당하는 경우, 프라이머리 코스트에 해당하는 계정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원가 요소 등록하는 정보, 코스트 엘리먼트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걸 반드시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 엘리먼트 등록한 트랜잭션은 없어졌습니다. 자, 앞서 이제 GL 계정도 보시면 그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고 두 개의 합쳐져서 하나의 계정 마스터를 구성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커스터머 밴더도 SAP는 세 개의 레벨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마스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레벨과 컴퍼니 코드 레벨, 그 다음에 영업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시면 발생하는 케이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고객이 있는데 우리가 영업을 통하지 않는 고객, 재무적인 측면에서 그냥 고객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조회사 같은 경우 스크랩을 매출을 일으켜요. 근데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물건을 스크랩을 팔 때 뭐 세일즈 오다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냥 업체 불러가지고 뭐 무게 달아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커스터머는 굳이 영업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코드와 주소, 이름 등록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를 위한 컴퍼니 코드 세그먼트만 입력하면 하나의 커스터머 마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거는 바로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건을 파는데 뭐 세일즈 오더를 내요. 그다음에 오더를 내고 이게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든지 뭐 영업 정보를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고객인 경우, 그러니까 회사의 주 영업 거래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 거래선. 그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레벨 주소, 코드 뭐 이런 거 이름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정보도 등록하고 세일즈 정보도 이렇게 각각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의 프로세스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영업 담당자가 신규 거래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업 담당자는 세일즈 오더를 내기 위해서 마스터를 등록하는데 먼저 고객의 정보는 알 수 있겠죠. 코드 따고 이름 등록하고 영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 등록을 합니다. 세일즈 에리아 정보 관련된 것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마스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세일즈 오다나 뭐 이런 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빌링하는 시점에 이 상태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왜? 컴퍼니 코드 세그먼트를 다 필업해서 다 만들어서 하나의 완전한 커스터머 마스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인보이스가 이제 빌링 포스팅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컴퍼니 코드 세그먼트에 회계 계정 코드를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빌링하고 회계 문서가 발생하려면 최소한의 회계 문서, 회계 계정 코드가 등록이 돼 있어야 포스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정보와 회계 문서, 회계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의 마스터를 구성을 한다. 시스템 가서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 마스터 요 형태 이제 제너럴 정보와 컴퍼니와 세일즈 뷰를 다 동시하는 트랜잭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그룹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익스터널이나 인터널로 따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제 정보들을 쭉 넣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제너럴 뷰의 정보고요. 여기 요 클라이언트 레벨,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 레벨이 이 정보를 등록하는 탭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탭이 세일즈 에리아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탭이 이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나의 이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업무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이제 아까 회계 처리와 연동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글로벌 기업이 거래처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에 이제 ABB라는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한국 본사도 이 ABB와 거래를 하고요. 미국 법인도 거래를 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이 ABB는 그냥 유니크하게 코드 하나만 땁니다. 법인별로 각각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는 ABB는 하나가 되고요. 본사에서 등록할 때 컴퍼니 코드 넣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마스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국 법인은 이렇게 자기 정보를 넣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는 아까 계정 마스터처럼 그 속성은 자기 컴퍼니 코드에 해당하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 코드는 동일하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다 미수금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지급 조건 같은 경우는 본사랑 미국이랑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TT 30days, 미국은 뱅크 트랜스퍼로 10days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일즈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어떤 쪽에서는 해외 영업 파트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고 국내 영업 파트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세일즈 에리어도 별로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완전체는 클라이언트 레벨에서의 정보와 컴퍼니 코드 정보, 그다음에 세일즈 에리어의 정보가 다 등록이 되면 하나의 커스터머 마스터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 법인이 ABB를 등록하게 되면 코드는 같고요. 속성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다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전제는 세비는 어떤 글로벌 컴퍼니를 어썸션 해가지고 이 마스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벤더 마스터도 동일합니다. 벤더도 같은 컨셉이고요. 제너럴과 컴퍼니, 그 다음에 퍼처스 조직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하나의 마스터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그 구매 발주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안 타는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굳이 퍼처스 정보가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름 따고 코드 따고 계정이 뭐 쓸 건지, 그 다음에 컴퍼니 코드 레벨에서 관리하는 정보들만 등록하면 회계 전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PO는 못 내겠죠. PO를 내려면 purchase 조직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구매팀에서 만약에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PRPO도 내고 구매 프로세스를 태워야 된다라면 구매도 담당자가 코드 따고 구매와 관련된 정보만 먼저 내고 이렇게 해서 마스터를 만들고 PRPO는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GR도 가능하겠네요. 하고 인보이스 할 때 되면 이 상태로만 처리를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회계 문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회계 문서는 컴퍼니 코드에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고 나서 재무팀에다가 오케이 얘의 밴드 어카운트를 마무리해 주세요 하면 재무 담당자는 컴퍼니 코드 정보를 다 채워서 밴드 마스터를 최종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회사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재무팀이 관장을 하고요. 재무팀이 밴드 등록하는데 필요한 구비 서류들, 뭐 삽자 등록, 법인 등록, 뭐 통장, 예금 계좌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신용평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재무 담당자가 보통 그 등록을 많이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뭐 구매해서 다 이렇게 정보는 등록하지만 최종 컨펌하고 컴플리트하는 거는 재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계정 마스터도 어카운트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캐비넷에다가 이렇게 체계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같은 컨셉입니다. 커스터머 밴더 마스터도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그룹을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 그룹에 따라 가지고 밴더 마스터 커스텀 마스터의 채반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B는 기본적으로 뭐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선 그룹별로 어카운트 그룹별로 관리하는 또 정보들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국내 거래선이냐 해외 거래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일반 해외 거래선인 경우에는 또 굉장히 라이트하게 심플하게 정보를 또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영업 거래선이냐 비영업 거래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계정 그룹에 대해서 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원타임 커스터머 밴더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거는 뭐 일회성 거래선이에요. 그래서 경비가 발생했는데 뭐 어디 멀리 출장 가서 딱 한 번 발생하고 더 이상 발생 안 해요. 이걸 밴더 마스터 등록하면 좀 낭비겠죠. 그래서 원타임 밴더를 씁니다. 원타임 밴더의 특징은 뭐냐면 코드 하나만 만들어 놓고요. 트랜잭션 일으킬 때 그 거래처에 대한 이름, 주소 뭐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는 하나를 쓰면서 이제 거래 내역에 따라 가지고 비용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커스터머나 벤더의 정보를 등록하면서 동시에 전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유사하죠. 체계도 그렇고 계정 마스터나 커스터머 밴드 마스터가 각각의 세그먼트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는 글로벌 컴퍼니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를 등록할 때는 각각의 캐비넷에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한다. 그거는 그 어카운트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그룹에 따라 가지고 관리할 정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GL이든 커스터머 밴더든 다 그런 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관리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S4 한화에서 커스터머 밴더 마스터에 대한 컨셉이 좀 바뀌었는데요. S4 한화에서는 커스터머 밴더 기존에도 S4 한화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되게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스터머 밴더에 대해서도 전부 비즈니스 파트너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이걸 커스터머냐 밴더냐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롤이 있어요. 그 롤을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냐 밴더냐 이제 구분합니다. 과거에 TR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데 FSCM 여신이라든지 컬렉션 디스트리뷰션 이런 데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기존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먼저 등록하고 회계 전표가 만약에 생기는 트랜잭션이라면 그때 이제 커스터머든 벤더를 서로 링크 시켜가지고 트랜잭션은 비즈니스 파트너 베이스로 처리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회계 문서가 발생될 때는 커스터머 또는 벤더 코드를 통해 가지고 회계 전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TR 모듈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TR도 이제 커스터머 벤더 안 쓰고 템프 계정이라든지 뭐 이런 계정으로 포스팅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마스터 등록하고 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등록할 때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커스터머 밴드까지 S4HANA에서는 다 확장이 됐다. 그래서 CVI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커스터머 밴드 인티그레이션인데 기본 세팅 사항에 컨피규레이션에 비즈니스 파트너와 커스터머 밴더 인티그레이션 추가적인 세팅을 S4HANA에서는 더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마스터, GL 어카운트, 커스터머 밴더 마스터의 어떤 형태라든지 등록하는 것 좀 봤고요. 자, 이제는 그 회계 문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전표 헤더와 그 다음에 라인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 라인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금액을 넣고요. 그 라인 아이템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 이제 포스팅 키라는 게 나오는데 포스팅 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스팅 키를 가지고 SAP는 차대변을 구분해요. 물론 포스팅 키를 딱 넣으면 시스템이 저장할 때 데빗 크레딧이냐 하는 그 인디케이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스팅 키라는 컨셉이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표가 헤더와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게 헤더를 눌러보면 이 아이콘인데요. 눌러보면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고 오버뷰 눌러보면 회계 문서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 샘플을 하나 볼까요? 이게 처리를 하고 나면 회계 문서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이 헤더고요. 여기 이걸 눌러보시면 전표 헤더에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레퍼런스가 주로 이제 인보이스 넘버 이런 거 가려고 유니크한 거. 기술적으로는 이 트랜잭션 레퍼런스 트랜잭션을 보시면 이 문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는 MM에서 미러 인보이스 통해서 들어온 송장 문서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데이트, 다큐멘트 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큐멘트 데이트와 포스팅 데이트는 뭐냐면 포스팅 데이트는 실제로 회계적인 측면에서 원장에 올라가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데이트는 실제 받은 인보이스에 찍힌 날짜.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3월에 원장에 들어왔다. 반영했다. 뭐 이런 요 케이스는 그렇게 좀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라인 아이템은 여기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라인 아이템이고 당연히 이 차대변의 썸은 항상 0이어야 되고요. 0이 아니면 이제 기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라인 아이템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회계 문서의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회계 문서도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아까 계정이나 거래선들도 다 카테고리가 있듯이 당연히 회계 문서도 뭔가 이렇게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관리 목적상. 모든 전표가 동일한 번호나 동일한 그룹에서 관리되면 전표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표 유형은
기본적으로 SAP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유형이 하는 역할은 문서 범위 이제 문서 번호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표 번호를 전표 유형별로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계정 유형, 예를 들어서 뭐 디젯이에요. 이런 거에다가 고정자산 처리는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래 유형을 이제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제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샘플로 하나 보시면 전표 헤더에 보시면 이렇게 타입이 있는데요. 전표 타입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전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좀 카테고리 좀 설명드리면 스타트 A로 스타트하는 것들은 어셋 관련된 해결 전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것들은 커스터머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K로 시작하는 거는 벤더와 관련된 트랜잭션, 뭐 벤더 인보이스, 벤더 페이먼트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거는 로지스틱하고 링크되는 인보이스라든지 빌링 문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순수하게 FI 모듈의 뭐 결산이라든지 회계 문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S. 그 다음에 Z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 페이먼트. 그 다음에 W로 시작하는 게 재고의 이동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전표 유형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로 전표 유형이 관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키가 나오는데요. 포스팅 키. 그래서 전표 유형이 하는 역할과 좀 거의 좀 많이 비슷한데요. 포스팅 키가 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이제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전표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포스팅 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표 입력할 때 이제 유저가 이렇게 포스팅 키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65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SA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이 65개를 다 외워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역할부터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대변, 차변 구분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 유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키에 따라 가지고 허용하는 트랜잭션이 고정자산 거래는 포스팅 키 40에서는 뭐 처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머티리얼 관련된 것들은 포스팅 키 뭐 어떤 경우에는 처리 못한다든지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팅 키에 따라 가지고 또 화면 통제도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SAP에서 사용하는 표준 트랜잭션 포스팅 키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T자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대변인데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차변이거든요. 자산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크레딧 메모로 뭐 거래선하고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 포스팅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지금 파란 박스로 쳐놓은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포스팅 키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굳이 힘들게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도 기본적으로 대변에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비용의 AP 이러니까 이쪽에 발생하고 AP도 이제 만약에 벤더한테 크레딧 메모가 발생하면은 이쪽에 반대 기표가 일어나죠. 그런 유저가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는 요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너럴 레저는 딱 유니크합니다. 40, 50 차변, 대변에 요 키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외 케이스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선수 선급금 같은 스페셜 G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트랜잭션은 포스팅 키를 9번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래선 베이스로 이제 관리되는 계정이죠. 그래서 커스텀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고 커스텀한테 돈을 줄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수 선급금은 뭐냐면 영업이 개시되기 전에 거래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돈을 미리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 거래선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선수금이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약간 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스팅이 이쪽에 일어나요. 선수금. 그래서 돈을 받으면 차변의 예금, 대변의 선수금 이런 형태로 포스팅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19번을 씁니다. 그래서 선급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선한테 벤더한테 우리가 돈을 미리 발주내기 전에 뭐 어떤 계약을 우리가 잡아놓기 위해서 돈을 먼저 다운페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선급금, 그러니까 계약은 아직 성사 안 됐지만 발주는 안 나갔지만 돈을 미리 걸어놓는 케이스, 선급금을 줬어요. 그건 이제 회사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쪽에다가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채무도 커스터머 벤더 베이스로 관리되는 것처럼 선수선급금도 커스터머 벤더 베이스로 관리됩니다. 근데 포스팅이 일어나는 거는 주로 반대쪽에 일어나요. 채권은 자산이니까 이쪽에 일어나는데 만약에 거래선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면 그거는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쪽 반대 기표가 일어나고요. 카운트 페이어블은 매입 채무는 이제 부채인데 만약에 이 벤더한테 우리가 돈을 미리 줬더라면 그거는 선급금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어나요. 이런 형태들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페셜 GL 트랜잭션이라는 걸 쓰고 그 대표적인 게 선수 선급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음 세션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금 뭐 회계 전표의 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례 한번 볼게요.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인출해 왔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캐시, 대변에 뱅크. 이런 형태의 회계 거래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포스팅할 거냐? 여기 딱 보시면 FI의 구성을 딱 보시면 크게 제너럴 ledger, account receivable, account payable, 기타 또 뱅크, 픽스드 어셋, PL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선을 동반하지 않는 거래 이런 거는 거래선이 전혀 없죠. 이런 것들은 제너럴 ledger에서 포스팅 들어가면 일반 전표 포스팅하는 T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표를 하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판다든지 뭐 순수하게 재무에서 만약에 스크랩을 팔아요. 아니면 고정자산을 매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선한테 돈을 받을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일즈가 일어나는데 텍스까지 이제 포함시켰네요. 그러면 세일즈는 여기 일어나고 채권은 여기 일어나고 텍스는 여기 일어나고요. 크레딧 메모는 반대의 케이스예요. 뭐 매출이 차감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다면 매출을 차감하고 AR도 줄어들죠. 텍스도 줄고. 이런 커스텀 인보이스나 크레딧 메모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다큐멘트 엔트리에 가면 포스팅하는 T코드가 있어요. 자, 벤더 인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선 벤더한테 우리가 인보이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비용에 대한 청구된 인보이스다라면 비용이 여기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돈 줄 게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가 여기 생기고 그 1번만 딱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의 전표고 2번은 크레딧 메모입니다. 반대 기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래들은 어카운트 페이블의 다큐멘트 엔트리에 가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SD나 MM을 타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FI에서 다이렉트 포스팅 하는 경우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보시면 스트럭처를 잘 보세요. 그냥
포스팅, 다큐멘트, 어카운트, 마스터. 요 네 개의 구조가 동일하게 거의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L의 마스터에 가면 GL 계정 등록하는 게 있고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의 마스터에 가면 커스터머 등록하는 게 있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의 마스터 가면 벤더를 등록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포스팅은 전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는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조회하고 뭐 변경하고 리버스하고 뭐 이런 것들 동일하죠. 이렇게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제 T 코드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업무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각 트랜잭션에서 실무자들은 이제 각 트랜잭션에서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이제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어카운트는 계정의 밸런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GL 계정 밸런스, 이거는 밴드 커스터머의 밸런스를 관리하는 거. 여기도 있죠. 어카운트 페이어블, 그다음 밴드의 밸런스를 관리하는 T코드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SAP 스트럭처 기본 에어리어 메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실제로 SAP 전표 입력하는 FI 모듈 전표 화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옛날부터 써왔던 클래식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편의성을 좀 돕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인조이 화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인조이 올드 화면, 클래식 화면이에요.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이제 헤더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전표 유형 결정하시고 뭐 레퍼런스에다가 뭐 이런 정보들을 넣으시고 헤더 텍스트에도 넣으시고 포스팅 키 아까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40금이면 그냥 일반 계정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을 이렇게 쳐요. 자, 포스팅 키가 차대변을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기본적인 거 40, 50, 그 다음에 01, 21 뭐 이런 거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계정을 넣고 엔터를 딱 치면 요 첫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요 계정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화면에서 넣게 돼 있어요. 여기 다음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콜센터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포스팅 키 넣고 이렇게 계정을 넣는다라는 거는 이 정보에 대한 거는 또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올드 화면이고요. 클래식 화면이고요. 자, 이거는 인조이 화면이라고 하는데 화면이 클래식 화면 좀 입력하기 불편하죠. 그 페이지 계속 넘기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 이거는 이제 그 MMME로 그 송착 처리하는 화면하고 좀 유사하죠. 여기에 어카운트 페이블 정보를 넣고요. 밴더에 대한 그다음에 이쪽이 비용 계정들을 쭉 넣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포스팅 키가 사라졌죠. 그래서 유저들은 차대변을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을 넣으시고 그래서 1000 텍스 없다고 보고요. 자, 1000 이렇게 하고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입력해야 될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콜센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됐으면 여기다 이제 쭉 달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화면이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찾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그냥 이 라인을 더블 클릭을 하면 클래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이렇게 한 스크린에 이렇게 모여 있죠. 좀 입력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백을 하시면 이 화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표 입력하는 화면이 클래식과 인조이 화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좀 설명드리고요. 자, SAP의 기본적인 트랜잭션은 T코드가 FV0이라고 F-04 이 딱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전표 입력하는 T코드를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 GL에서 입력할 때는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 화면에 다큐멘트 타입과 포스팅 키가 딱 이렇게 디폴트로 뜹니다. 자, 주로 GL은 이렇게 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AR 가서 T코드를 딱 들어가 보면요. 화면 동일한데 타입과 포스팅 키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면 유저가 이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굳이 커스터머 인보이스를 여기 와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T코드에서도 내가 바꾸면 되죠. DR 라이트 넣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키도 01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가 커스터머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굳이 해당되는 T코드를 반드시 찾아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표 유형과 포스팅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T코드를 쓰셔도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카운트 페어블도 가보시면 T코드가 여기 들어있는데 얘도 보시면 KR과 31 이것만 딱 디폴트로 넣어놨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에어리어 매뉴얼을 만들어 드릴 때 요걸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드리죠. 물론 이제 유저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다큐멘트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T코드는 이렇게 SAP는 T코드를 분리했지만 거기 디폴트 값만 넣고 T코드를 분리했고 전표를 포스팅하는 것은 기본적인 T코드 FB01을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는 것 외에 반제라는 트랜잭션이 있는데 얘도 동일한 그 형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도 클리어링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이 다 동일해요. AR를 반제하거나 AP를 반제하거나 이런 형태의 동일하고 요것만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choose open item 딱 가면 반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GL 계정 중에 미결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정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건별 클릭해서 반제를 치는 겁니다. 자, 근데 T코드가 여러 개 있지만 결국은 F-04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어카운트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A는 어셋을 의미합니다. D는 커스터머, K는 벤더, M은 머티리얼, S는 GL 어카운트. 그래서 타입을 S를 딱 놓고요. 여기서 파서블 엔터를 딱 누르면 GL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반지하고자 하는 게 어카운트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은 커스터머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D를 딱 놓고 여기서 엔터 치면은 서치 헬프에 커스터머를 초회할 수 있는 화면이 서치 헬프가 됩니다. K를 넣으면요. 당연히 벤더가 리스트에 없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벤더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벤더의 밸런스의 금액을 정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권을 선택해서 나는 돈을 줄 거야 라고 포스팅할 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미결 항목
클리어링 하는 트랜잭션의 화면이에요. 일반 전표랑은 약간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SAP FI 모듈의 기본은 전표를 생성하는 거, 반지하는 게 메인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스템 사례로 가서 보시면 자, 부서 운영 비용이 발생했어요. 인보이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변에다가 비용을 넣고 대변에다가 거래처를 넣죠. 이런 거를 전표를 생성한다. 인보이스 처리하는 화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고. 자, 요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요건만 선택해서 클리어를 시켜야 되죠.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예금 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에 발생한 거를 차변으로 클리어하는 거를 우리는 반제 또는 클리어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1번 요게 이제 요 전표를 처리했을 때 형태고, 클리어링 하는 하면은 포스트 위드 클리어링 이런 트랜잭션 또는 페이먼트 트랜잭션을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클리어링이랑 페이먼트랑 같은 컨셉이죠. 돈을 준다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AP를 다른 AR과 클리어링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 AR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통칭에서는 이거를 그냥 반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전표의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임시전표인데, SAP 특징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인보이스 처리하면 전표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데, 유일하게 FI 모듈에서 전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임시전표예요. 이건 파크 다큐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전표를 왜 만들어 놨냐? 이게 이제 휴먼 에러까지 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으면 전표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겠죠. 리버스 전표가. 그래서 SAP가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이제 인보이스가 오면 파크로 먼저 포스팅을 해라.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타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이제 컨펌 되면 그때 전표로서 등록을 하고, 만약에 이 전표에 문제가 있어서 리젝이 됐을 때 전표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전표를 변경해 가지고 정보를 변경해서 다시 워크플로우를 타서 승인 절차를 타서 전표를 등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전표라는 것을 기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일종의 워크플로우 형태의 전표 승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I 모듈의 표준 서브 모듈은 GL, ARAP, 뱅크, 픽스드 셀, 리스 어카운팅, 스페셜 퍼포즈 레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GL, ARAP, 뱅크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은 각각의 서브 모듈 구성은 포스팅, 다큐멘트, 어카운트 마스터 이런 형태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표 포스팅하는 거, 전표 조회하는 거, 계정별 밸런스 조회하는 거, 그런 기능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그룹핑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T코드를. 네, 참고하시고요. 네, 재무제표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표가 먼저 발생이 되고 그 계정별로 발생한 전표들의 내역들이 원장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원장에 최종 서머라이즈 된 어마운트들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리포팅이 되죠.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파이낸스 FI 모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리포트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SAP 표준이 전사적, 그러니까 전 국가 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재무제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고유한 리포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 밸런스 시산표인데, 시산표 양식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국가별로 그 스탠다드 리포트에 가보시면 국가별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재무제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 특화된 케이스고요. 재무제표는 보통 이 F.01이라는 디코드
재무제표를 많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양식은 유저가 원하는 형태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재무제표 버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재무제표 구성을 먼저 하시고 그 버전을 콜하면 그 레이아웃에 맞는 데이터들을 쫙 뿌려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 이런 형태들은 픽스된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 버전에 의해 가지고 오고 이 재무제표 버전은 유저가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CEO 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 GL 계정과 코스트 엘리먼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L 계정 기본적으로 만들면 CEO 쪽에 코스트 엘리먼트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FI 계정이 반드시 있고 그걸 베이스로 계정을 만드는 걸 1차 원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I와 CO가 일치되는 구조죠. 마스터가. 근데 2차 원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관리회계에서만 따로 쓰는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배부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들은 GL 어카운트를 굳이 안 만들어도 2차 원가 요소는 CO 모듈에서 별도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S4 하나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면 거기 타입이 2차 원가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2차 원가 요소 계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에게 기본 업무 영역은 코스트 엘리먼트 코스트 센터, 인터노다, 프로핏 센터, 그다음에 프로덕션 코스트, ABC 쭉쭉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회계 문서와 CO 모듈의 프로세스 연계성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게 비용 계정이니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구매 송장인데요. 구매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큐멘트 인바이러먼트에 가시면 어카운팅 다큐멘트와 오리지널 다큐멘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은 이게 만약에 로지스틱에서 왔다면 로지스틱 스크린으로 무브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구매에서 처리하는 인보이스 화면이에요. 그래서 MM 모듈에서 인보이스를 처리하면 MM 문서도 생기고 동시에 회계 문서가 같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카운팅 다큐멘트는 회계 전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코스트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CO 모듈에 관리회계 문서들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관리회계 문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문서의 차이는 뭐냐면 재무회계는 차대변이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밸런스가 제로가 돼야 포스팅이 되는데 관리회계는 그 코스트 오브젝트가 있는 라인만 읽어옵니다. 그런 형태로 회계 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정은 코스트 엘리먼트로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젝트 중에 이제 샘플, 이제 CCA인데 코스트 센터가 아주 기본적인 부서 조직 단위입니다. 관리에게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비용 계정을 이 부서에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코스센터는 부서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연간 계획 같은 거 비용 계획도 세우겠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을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에 어떤 코스트 엘리먼트로 실적이 발생했고 연초에 우리가 플랜을 잡아놨다면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리포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콜센터로 들어온 비용들은 또 회사의 어떤 룰에 따라 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리에게서 주로 하는 업무 내용들을 보시면 코스트 엘리먼트 말씀드렸어요. 관리에게서 사용하는 일종의 계정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회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콜센터는 이제 부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CO의 가장 최소 조직 단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대비 실적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 예산도 이쪽 CC에서도 뭐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또 FM 펀드 매니지먼트를 쓰시는 회사도 있고요. 그 버젯 통제는 뭐 두 모듈을 이렇게 쓰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액티비티 뭐 이런 거 나오고 SKF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뭐냐면 비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배부할 때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뭐 전력비, 인건비, 뭐 파워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 뭐 유지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부를 하는데 머신이 돌아간 아워 베이스로 비용을 배부한다.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SKF도 유사한 형태인데 얘도 뭐 직원 수나 PC 수량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총무팀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총무팀에서 뭐 전력비 인보이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총무팀 비용으로 다 포스팅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사 비용이니까. 근데 이거를 비용할 그 전력 비용을 배부를 할 때 공간 베이스로도 하실 수 있고 PC 수량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직원 수를 베이스로도 그거를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사용하는 게 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마스터를 등록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인터널 오다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여기도 예산 대비 실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프로핏센터는 손익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디비전 컨셉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F1 모듈의 비즈니스 에리어와 약간 유사한데 비즈니스 에리어와 조금 더 다르게 뎁스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조직의 그룹을. 그거 베이스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책임 겸령 한다고 할 때 프로핏센터의 개념을 맞습니다. 여기 CEO 관리에게서 는 보통 P&L 베이스는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있는데 프로핏센터는 BS도 제공을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스트 이제 최종원가 관리하는 건데요. 최종원가 관리하는 트랜잭션 서브 모듈이고요. 최종가 얘기가 나오면 뭐 이것도 할 얘기 되게 많아지죠.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원가 컨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SAP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원가 관리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전에 제품을 구성하는 코스트를 에스티메이션해서 표준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을 하고 생산 세트를 하면 실제 거기 투입된 원가들이 있겠죠. 그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앤아웃 인풋하고 아웃풋의 그 차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코스트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실제 원가를 표준가화 시켜서 그 베리언스를 줄여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C는 간접 관리하기 위한 뭐 활동원가고, 그다음에 COPA는 이제 수익성 분석을 위한 거예요. 근데 수익성 분석은 이제 단순히 이제 계정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관리에게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별, 뭐 지역별, 국가별, 그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 채널별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매 유형별로 손익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코스트와 이제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데 머티리얼 레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기능은 재고 수불분화, 그다음에 제조 원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조 원가 명세서 만들 때 이 머티리얼 레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수불부는 뭐 계정을 가지고도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어티리얼 레저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BOM 구조에 맞게끔 그 레저가 구성이 되고요. 서브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단계적인 스트럭처에서 하위에서 발생한 베리언스는 상위로 롤업이 돼 가지고 결국 완제품까지 그 베리언스가 디스트리뷰션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버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페이먼트 관련된 거라든지 기타 클로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